춘천 외곽 작은 언덕 위에 내 집이 있다. 서툴지만 직접 설계하고 아내와 함께 가꿨던 집이다. 이 집에 들어올 때는 마당부터 눈에 들어온다. 흙냄새, 풀내음, 그리고 아내의 웃음소리. 그녀가 떠난 지도 벌써 3년. 아직도 마당 끝 철쭉아래를 지나면 아내가 그곳에 앉아 책을 읽고 있을 것만 같다. 아침이면 거실창으로 햇살이 쏟아진다. 나는 천천히 정원으로 나간다. 아내와 함께 심었던 산수유, 백합, 그리고 단풍나무, 물도 주고 가지도 다듬는다. 혼자서 일하긴 조금 벅차지만 이게 내 하루의 시작이다. 예전엔 아내와 같이 했지. 아내는 늘 꽃을 만졌고 나는 나무를 만졌다. 우린 꽃과 나무를 오가는 서로의 손끝을 보고 살았다. 지금은 그 손끝을 기억하며 내 하루를 살아간다. 정년 퇴직 후 공무원 연금으로 살아간다. 크게 부족하지 않다. 몸은 조금 불편해졌다. 얼마 전 무릎 관절 수술을 받고 재활 중이다. 하지만 아직은 혼자 충분히 살 수 있다. 아이들은 가끔 내려온다. 큰아들 영훈은 서울에서 은행에 다니고 작은아들 재호는 강릉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며느리들도 성실하고 손주들도 예쁘다. 다만 요즘은 자주 못 본다. 서울 아이는 바쁘고 강릉 아이는 가까워도 피곤하다지. 나는 그저 이 집에서 조용히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 이 집은 내 삶이고 내 기억이고 내 사랑이니까. 어느 날이었다. 무릎 수술 재활이 조금 된 날. 혼자 정원을 손보다가 넘어진 일이 있었다. 기억이 또렷하다. 무릎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핸드폰은 마루 위에 있었고 한참을 앉아있다가 겨우 일어나 간신히 병원으로 향했다. 결국 재수술, 그 일이 자식들 귀에 들어갔다. 며칠 후 작은아들 재호가 내려왔다. 예상보다 진지한 얼굴이었다. 아버지, 혼자 계시기엔 이제 위험하신 것 같아요. 그 뒤로 며칠간 큰아들 영호와 통화가 오갔고 어느 날 둘이 함께 찾아왔다. 식탁에 앉은 둘은 말끝을 흐리더니 결국 말을 꺼냈다. 아버지, 요양원 입소 생각해보시면 어떨까요? 처음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들의 눈빛에서 걱정을 읽었다. 하지만 그 말은 내 가슴을 콕 찔렀다. 나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성당으로 향했다. 성당은 내 피난처였다. 내가 가장 조용히 울 수 있는 곳. 그날은 평소보다 오래 기도했다. 하느님, 제게 힘을 주세요. 제가 지켜야 할 작은 것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을요. 며칠 후 작은아들 재호가 다시 내려왔다. 이번엔 입소 상담까지 마치고 왔다고 했다. 시설도 괜찮고 프로그램도 잘 되어 있어요. 정원이 있고 요양보호사도 상주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에 단풍나무만 바라봤다. 내가 그 나무를 심을 때 아내는 내 옆에 있었다. 우리는 손을 맞잡고 첫 삽을 떴다. 그런 나무를, 그 추억을 두고 떠날 수 있을까? 하지만 자식들도 이해는 됐다. 그들은 나를 걱정한다. 그리고 어쩌면 내 집을 팔아 생활이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도 조금은 섞여 있을 것이다. 나는 그 마음을 모른 척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마음이 아팠다. 내가 이 집을 어떻게 지켰는지 그들은 모른다. 그날 이후로 아이들은 자주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생각해보셨어요? 요즘도 무릎 불편하시죠? 강릉 요양원에 자리 하나 남았대요. 좋은 기회예요. 그 집에 혼자 사는 게 위험하다. 누군가는 매일 들여다봐야 한다. 이젠 아버지도 좀 쉬셔야죠. 결국엔 이렇게 말하더라. 아버지 집 팔면 정리도 되고 형제끼리 미리 정산해 놓는 셈이잖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은 날카로웠다. 내 마음 어딘가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날 밤 나는 방 안에 불도 켜지 않은 채 앉아 있었다. 책장 위에 있는 아내의 사진, 그 사진을 들고 한참을 바라봤다. 여보, 우리가 만든 이 집을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할 줄은 몰랐어. 당신과 나, 작은 방 하나하나에 담은 마음을, 그 따뜻함을. 이젠 우리가 만든 흔적이라고는 아무 소용없는 건가 봐. 사진 속 아내는 미소 짓고 있었다. 그 웃음이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나와 이 집이 아이들에게 짐이 된 것처럼 느껴졌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정리 대상이 된다는 것이. 그 다음 날부터 나는 말수가 줄었다. 성당에서 기도만 하고 정원도 잘 나가지 않았다.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팠다.
그리고 며칠 후였다. 초인종이 울렸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할아버지, 저 가은이에요. 가은이었다. 서울에 사는 큰손녀, 중학교 1학년. 나는 깜짝 놀라 엄마, 아빠는 묻기도 전에 그 애가 내게 와서 안겼다. 작고 따뜻한 품이 내 가슴팍에 닿는 순간 왈칵 무너질 뻔했다. 할아버지, 나 혼자 기차 타고 왔어요. 아빠 몰래? 엄마한테는 말했는데 말리지 않았어요.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가은이는 또박또박 말했다. 저 이 집 좋아해요. 할머니 살아계실 때 마당에서 물담고 쳤던 거 기억나요. 할아버지랑 감닥했던 것도요.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요. 잠시 침묵, 그리고 조용히 말을 이었다. 아빠랑 삼촌이 그거 몰라요. 할아버지 혼자 있는 게 위험하다고 하지만 여기서 할머니랑 같이 살아온 거 할아버지 마음까지는 못 보는 것 같아요. 나는 처음으로 아무 말 없이 울었다. 소리 없는 눈물이 줄줄 흘렀다. 아이 앞에서 울면 안 되는데 그 말도 체면도 나이도 다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가은이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마당을, 벤치를, 거실을. 아빠한테 보여줄게요. 여기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할아버지가 이 집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도요. 그날 밤 가은은 나와 함께 식탁에서 밥을 먹었다. 밥을 2번 퍼갔다. 할아버지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 말에 나는 다시 조용히 웃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잘 잤다. 한동안 꺼내지 않던 작은 오르골을 틀어놓고 아내와 나눴던 그 멜로디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가은이가 다녀간 며칠 후 큰아들로부터 전화가 왔다. 아버지, 가은이 얘기 들었어요.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앞서갔네요. 목소리는 무거웠다. 둘째 아들도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지, 혹시 너무 마음 상하셨으면 강릉에 오셔서 며칠 쉬고 가세요. 애들이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용서하고 있었다. 그 아이들도 좋은 아들이 되고 싶었던 걸 테니. 며칠 후 주말 아침, 식탁 위에 첫째 며느리가 해준 반찬 몇 가지가 놓여 있었다. 택배로 왔다. 편지도 하나 함께. 아버지, 이번 주말에 저희 가족이 춘천 갈게요. 가은이가 자꾸 집에 가고 싶다고 하네요. 저희도 같이 갈게. 김정도 도와드릴게요. 나는 웃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답장을 썼다. 김정은 됐고 빈손으로 와. 가은이만 데려오면 돼. 그 주말 오랜만에 마당이 북적였다. 가은이와 강릉 작은 손녀들까지 다 함께 잔디 위에 돗자리 깔고 나무 그늘 아래 수박을 잘랐다. 첫째 며느리는 마당 화단에 핸드폰을 들이대며 사진을 찍고 있었다. 아버님 집 진짜 예뻐요. 요즘 감성 캠핑장 같아요. 나는 부끄러워 웃으며 말했다. 그냥 오래된 집일 뿐이야. 하지만 마음 한켠엔 작은 기쁨이 일렁였다. 그래, 이 집은 아직 살아있구나. 아내가 남기고 간 숨들도, 내가 심은 단풍나무도, 손주들의 웃음도. 다음날 아이들이 모두 돌아가고 나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우리 집은 아직 따뜻해요. 그리고 나도 아직 괜찮아. 조금은 외롭지만 외로움 속에도 꽃은 피더라고요. 그날 밤 나는 불을 끄고 정원으로 나갔다. 가은이가 심어놓고 간 작은 작약꽃에 물을 주며 조용히, 아주 조용히 노래를 불렀다. 늦게 피는 꽃이 더 향기롭다. 그 말이 이제야 조금은 이해되는 것 같았다.